와타나베 부인 요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본 와타나베 부인 슈퍼엔저부터 올게요. 요 기사를 이해를 하셔야 왜 박세익 전무가 원엔 환율을 매달 시장 전망할 때마다 꼬박꼬박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슈퍼엔저 엔화 가치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자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엔화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OJ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은행 일본 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한 자금은 137조 5,397억 엔, 약 1,180조나 됩니다. 이 1,180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8년에 169조 6,342억 엔, 2008년, 이때는 한 1,700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때 한 1,700조라는 자금이 본국으로 들어갔던 거와 그 이후로 지금 15년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자, 올해 5월 엔캐리 자금도 57조 2,640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조 7,167억 엔과 비슷한 수준에서 늘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엔캐리 자금은 137조 5천억 엔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속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그걸 갖다가 뭐 달러로 바꾸든 뭘로 원화로 바꾸든 바꿔서 공격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 보이는 투자 자산에다가 해외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올 들어서 다시 촉발된 슈퍼엔저가 엔캐리 자금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히는데 유럽이 최근에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리며 통화가치가 낮아진 반면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지연으로 달러 독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고요. 여기에 일본이 정부 부채 증가 부담과 경기 부양 필요성으로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엔캐리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본 개인 투자자인 일명 와타나베 부인이 슈퍼엔저에 배팅하는 것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이들은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5엔대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엔화 매도, 달러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일본 당국의 이딴 외환시장 개입 효과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당국은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갖고 있던 뭐 미국채를 팔던 달러를 팔아서 그걸로 엔화를 사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고 하는데 이쪽 와타나베 부인들은 반대로 엔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고 있다 보니까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안 먹히는 거죠. 실제 일본 외환당국은 엔화 방어 저지선인 160엔을 지키기 위해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9조 8천억 엔 규모 달러를 팔면서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많이 팔았네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거의 10조 억 엔이니까 그죠? 한 100조 가까이 90조 86조겠네요. 팔며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한 달도 안 돼서 161억 엔을 넘어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006년에서 2007년에 등장했던 와타나베 부인이 2013년에 이어 올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2006년에서 7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엔화를 빌렸어요. 엔화를 100억을 빌렸는데
지나고 났더니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해서 한 30% 엔화 가치가 절하되며 나중에 1년 뒤에 갚는데 70억만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계속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모든 자산의 가격은 이 평균의 수렴을 하려고 하고 민값에 민 리버전이라고 그러죠. 평균값에 대해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 자체가 실제로 뭐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실해지고 하면 그게 하나의 추세가 되겠죠. 추세가 되긴 할 건데 요렇게 2006년 7년대에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병원을 개원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병원 개입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뭐 안과면 라식 기계 또 막 들여와야 되고 뭐 피부 미용 기계도 마찬가지고 성형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다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하고 의사분들이 개원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 잘 해줍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원화로 대출 받으지 마시고 엔화로 대출 받으세요. 엔화 가격 계속 떨어져서 2005년도에 엔화 대출 받으셨던 분이 지금 2007년 됐는데 갚아야 될 돈이 실제로는 10억 엔을 대출을 받았는데 10억 엔을 사기 위해서 그전에는 100억 10억 엔이니까 너무 크긴 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엔화를 빌려서 원화로 바꾸니까 100억이었는데 2년 지났더니 엔화 가치가 지금 800원대로 떨어지면서 실제로 갚아야 되는 돈은 80억입니다. 20억 남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부담도 적으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은 신용이자 부동산은 주담대출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엔화는 엔화 대출 이자 얼마 안 해요. 0.5%.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빌렸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500원이 되잖아요. 자, 1,500원이 되면 아까 빌렸던 그 10억 엔이 100억으로 빌렸는데 100억에 갚아야 될 돈이 150억이 되는 겁니다. 150억이. 10억을 빌리셨던 분은 15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 싸다고 엔화 빌려서 했다가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15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무섭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방금은 이제 병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와타나베 부인에 해당되는 다 부인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와타나베 부인들 같은 분들이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인 거잖아요. 레버리지. 근데 이자가 낮은 했다가 엔화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투자 자산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엔화를 다시 사놓아야 됩니다. 그거 잘못 기다렸다가 150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엔 환율이 중요합니다. 원엔 환율이 이 글로벌하게 시스템 리스크에 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원엔 환율이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보다. 그런 원리로 원엔 환율을 항상 저는 체크를 합니다. 자, 그거는 더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요. 매달 원엔 환율 체크하실 때 보시고 저는 원엔 환율의 월봉 차트가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을 때 그때부터 일단은 위험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HBM 주도권 되찾겠다. 삼성 전담 조직 신설인데 이 기사도 상당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HBM 주도권 되찾겠다. 삼성 전담 조직 신설. 전영현 취임 한 달 만에 첫 인사. 개발팀장의 D램 설계 손영수. 5세대 칩 개발 시장 선점 노려 블라블라 돼 있는데 밑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고요. 이 부회장님이, 전영현 부회장님이 새롭게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인사인데, AI 붐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고사양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사들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DS 부문, Device Solution의 이니셜을 따서 그죠? DS라고 하죠. DS 부문은 HBM 개발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를 했고요. 자, HBM은 다 아시다시피 D램을 여러 개 쌓아 만든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지금 8개 쌓아 있고 3이나 4부터는 12개를 쌓겠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서 AI 반도체의 연산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HBM 팀은 현재 시장 주력 제품이 HBM3와 HBM3E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양산될 예정인 차세대 HBM4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메모리 사업부 내에서 HBM 개발 조직을 운영해 왔고요. 하이닉스가 2013년에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도 한 2년 늦게 개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네요. 자, 지난 3월에도 경계현 전 DS 부문장이 HBM 개발팀을 만들기도 했는데, 다만 지금까지 개발팀은 HBM3나 HBM3E 등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이 됐고,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특정 제품 개발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HBM 차세대 연구 개발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HBM 개발팀장은 고성능 D램 설계 전문가인 손영수 부사장이네요. 1974년생이시군요. 서강대 전자공학 학사와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 석사, 포항공대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2003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D램 개발 시 D램 설계팀에 입사를 했었군요. 이후 삼성전자 미주 총괄 주재원도 하셨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실 D램 기획 그룹장도 역임을 했군요. 자, 이번 이 원포인트성 조직 개편으로 HBM 전담 개발팀을 만든 것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건데, 삼성전자는 지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지만 급성장하는 HBM 시장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잡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최초로 개발한 원조인데, 여기 나오군요. 하이닉스가 10여 년 전부터 HBM에 적극 투자한 것과는 달리 전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개발 속도를 조절을 했고, 결과적으로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 GPU 시장 리더인 엔비디아에다가 사실상 제품을 독점 공급해 왔는데, 지난 3월부터는 5세대 HBM인 HBM3E 8단을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요. 자,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 전쟁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2라운드에서는 절치부심한 전자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데, 2라운드 올해 양산될 예정인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시작으로 펼쳐질 건데, 전자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24GB DRAM 칩을 TSV 기술로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이 기술로 12단까지 적정해서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E 12단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E 8단과 12단 제품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날 전 부회장은 HBM과 함께 패키징 분야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개발팀과 설비기술 연구소도 재편을 했다고 하네요. 자, 기존의 AVP 사업팀을 재편한
개발팀은 전 부회장 직속으로 지금 배치가 됐고 2.5D, 3D 등 신규 패키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비기술연구소는 반도체 공정과 설비기술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반도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도체 양산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HBM 시장은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얼마인가? 네, 제가 항상 어떤 성장성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얼마지? 시장 규모가 나와야 그 시장에서 이 1등 기업이 시장의 마켓시어를 몇 퍼센트 하고 이 마켓시어와 함께 얼마나 이 기업의 경쟁사들이 침입을 하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마켓시어를 보면 매출이 나오고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결정되고 그 영업이익률 매출 곱하기 영업이익률 하면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자와 나중에 텍스를 빼고 나면 순이익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순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 자, HBM 시장 전망이라고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22년도에 11억 달러였고요. 22년도에 11억이면 22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예, 되게 좋았었는데 겨우 11억 달러입니다. 11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는 1조 5천억 시장이에요. 1조 5천억 시장. 23년도가 20억 달러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 올해가 33억 달러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49억 달러 그리고 내후년에도 49억 27년에는 51억. 네. 그래서 전자가 2019년도에 이 HBM 사업부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했잖아요. 규모 전체 반도체에서 규모는 작은데 이걸 엔비디아가 찾아와서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 예전에 했을 때 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뭐 장사할 거 많은데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이라도 받아서 매출을 좀 키워야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그거 우리가 할게요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그게 HBM이라는 게 한마디로 커스터마이저 된 커스터머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기성복하고 맞춤 양복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맞춤식 그런 반도체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을 때는 그거 뭐 맞춤 그냥 우리 기성복 사입으라고 그래 뭘 맞춤 그거 겨우 주문 3벌 할 거면서 뭐 약간 이런 거였었죠.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쇼티지다 보니까 가격도 엔비디아도 하이닉스한테 이 HBM에 대한 마진을 50% 정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50%나 마진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낸드 뭐 그렇게 많이 팔아도 적자였었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전략적으로 HBM 시장을 조금 이렇게 고성장하리라고는 몰랐던 거죠.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는 HBM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HBM 시장 자체는 계속 얼마까지 커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이 가트너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표가 나옵니다. 내년에 50억 달러면 1,400원을 곱해줘도 7조잖아요. 7조 시장에서 50% 마진 3조 5천억입니다.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한 5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4조에서 5조.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됐지만 10조 4천억 나왔는데 거기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AMD에는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계속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이 2020년 11월 달에 보였던 것처럼 가격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가 이 HBM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HBM 개발팀을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했다 뭐 이러면서 실제 디램하고 낸드 쪽이 수요가 계속 15% 정도 올해 내년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공급이 이 캐펙스 투자가 그쪽이 반대로 HBM 쪽을 너무 우리도 HBM 이러면서 그쪽이 오히려 쇼티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반도체를 투자하는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그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의 쇼티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갑자기 또 저쪽이 좋다라고 저쪽에 대한 또 캐펙스 투자가 확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2형 당뇨 환자 실명 위험 비만약 복용 때는 4배가 높다. 자,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투여받는 당뇨병 환자가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안구 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하버드 의대팀에서 나온 얘기군요. 하버드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미국 의사협회지 안과학에다가 세마클로다이드 성분 약물을 투여하면 당뇨병 환자가 비동맥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에 걸릴 위험이 약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네요. 자, 비동맥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은 눈의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는 질환인데요. 이 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연구팀은 2017년에서 23년 환자 16,827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분석 대상 중 710명이 성인 당뇨병 환자였으며 이 중 194명은 세마클로다이드를 처방을 받았는데 비만인 환자 중에서 361명이 세마클로다이드를 처방을 받았고요. 분석에 따르면 세마클로다이드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 중 희소 안구 질환을 앓는 사람이 8.9%인 반면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비만인 환자에게 희소 안구 질환이 발생할 경우는 타 약물을 투여한 사람보다 7배나 많았네요. 이 정도면 좀 유의미한 숫자 아닙니까?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가 실제로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다가 살이 확 빠지면서 뭐야 이거 비만 치료제 효과도 있네 하면서 지금 양방으로 당뇨병 치료제로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서 양방으로 지금 처방이 되다 보니까 완전 쇼티지가 됐고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당뇨병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당뇨병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발가락부터 막 썩고 이러잖아요. 근데 발가락뿐만 아니라 눈에도 보면 막 시신경, 그래서 막 피로하거나 뭐 이러면 막 그 눈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충혈되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도 많은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그 눈에 있는 미세 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다 보니까 황반 변성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당뇨병 환자 중에 10분의 1이 황반변성을 겪게 된다라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비만 치료제에 세마클루타이드를 복용한 환자 중에 오히려 이렇게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이 희귀병, 시신경 질환에 걸릴 위험이 4배, 타약물을 투여한 사람보다는 7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동 걸림 K푸드, K뷰티 조정론 힘을 받나입니다. 아이고. 자, 상반기에 수백 % 오르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에 일제히 하락 돼 있는데 왜 이 주식들이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다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만 주가가 수백 % 오르며 고공행진하던 K푸드와 K뷰티 관련주 기세가 7월 들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들 섹터가 내수산업에서 수출 성장주로 탈바꿈한 데다가 강달러가 지속돼서 환차익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업 가치는 한층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데 최근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데 따른 일시적 숨고르기라는 얘기다. K푸드 대장주로 한국의 엔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은 삼양식품. 대단하죠. 이달 들어서 4거래일 만에 1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6월 중순께 72만 원을 터치했던 주가는 현재 58만 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에만 2배 가까운 185% 상승을 해서 지난 상반기 5.59% 상승에 그쳤던 코스피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상반기에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10월 달에 6.12% 오르면서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5.59%가 됐습니다.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삼양식품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IBK 증권은 매수 의견과 7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아직도 24%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목표가 83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군요. 김태현 IBK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생산 능력이 수요 대비해서 한정적인 상황에서 판매 가격과 판매 마진이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에 집중을 했죠. 웬만하면 수출 물량은 미국, 유럽으로 집중을 했는데 1분기 80%대 중반이던 미국 월마트 점유율이 5월에는 90% 초반으로 확대가 됐고요. 연말에는 월마트 전 매장으로 불닭볶음면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양식품은 2분기에 매출 3,774억에 영업이익 921억의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네요. 야,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3,700억에 10%면 370억인데 야, 영업이익률이 거의 27% 이래 된다 그죠? 자, 매출도 32%, 영업이익도 109%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내년 2분기에 경남 밀양 2공장이 준공이 되면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이 40% 확대가 됩니다. 이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야, 라면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럴 염려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내년 이 공장에 완공되고 나서 이 매출이 생산량이 40% 더 확대되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연구원은 증설에 따른 수출 성장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 180%가량 오른 4조 대림도 이달 18%까지 하락을 했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식 냉동 김밥 열풍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4조 대림은 지난 4월부터 냉동 김밥 36톤 15만 줄 분량을 수출하며 K푸드 핵심 소재 기업으로 떠올랐다. 4조 대림이 김밥을 수출하군요. 자,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주요 제품인 광천김,
맛살, 햄, 어묵, 식용유 등은 김밥 등 또 가공식품의 주 재료네요. 또 그러네요. 수출 시장 확대에 사조 대리모 올해 매출액 2조 한 6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10%는 안 나온다, 그죠?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5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달 정권과 새 선호주 업종으로 꼽힌 화장품 섹터도 식료품 섹터와 마찬가지고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 미국 시장의 인디 브랜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실리콘2는 7월 들어서 약 8% 하락을 했군요. 실리콘2는 올해 500% 넘게 오르면서 최고의 대장주 역할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다만 이달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자, 최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주가가 부담이라는 지적은 있었는데 실리콘2 주가 수익 비율이 이달 1일 기준 45.6배에 달했고요. 2014년 중국향 화장품 수요가 몰리던 때도 화장품 업종의 평균 BR은 25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리콘2 플랫폼에서 현재 국내 430여 개 브랜드가 유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빠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우리나라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이 K푸드의 상승세가 혹시 2016년 방금 중국향 화장품 그때처럼 확 꺾이면 어떡하지? 근데 중국은 뭐 했었죠? 정책 리스크였잖아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사드 보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중국향 모멘텀이 한 방에 꺼졌었고요. 자, 미국이나 지금 유럽으로 가는 이런 K푸드의 그런 모멘텀이 그때처럼 한 방에 확 꺼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가 입맛이 바뀌면 거기에 계속 좀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시적인 조정이다라는 생각인데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높아진 거 좀 착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이 착하게 만드는 게 보통은 보면 반도체가 움직일 때요. 지금 상반기를 저희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상반기에 다른 경쟁사들 운영 동향을 저희가 다 분석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없구나. 삼성전자가 시장 비중보다 적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 벤치마크 펀드,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전자가 계속 가면서 내가 시장을 언더하게 될까봐.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전자 비중을 확 줄여놓고 이런 종목도 지르는 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전후로 지금 이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제 기관들의 전자 매수가 꽤 많았었죠.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전자 반도체와 이런 K푸드, K뷰티 등등이 계속 이렇게 서로 시소 게임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변동성 관리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월마의 신박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